살구나무에 살구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8월 26일 맑았다. 견내량에 도착했다. 배를 머물게 했다. 우수사와 이야기했다. 순천 부사도 도착했다. 저녁에 배를 옮겼다. 거제 경계 각호사 앞바다에 도착했다. 묵었다. 안녕하십니까? Y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1592년 8월 26일에 이순신께서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시인의 정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조동진이 부릅니다. 제비꽃.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너는 작은 소녀였고 머리엔 제비꽃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멀리 새처럼 나르고 싶어. 내가 다시 너를 만났을 때 너는 많이 야위었고 이마에 땀방울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와. 내가 마지막 너를 보았을 때
너는 아주 평화롭고 장 넘어 먼 눈길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한밤중에도 깨어있고 싶어 오늘 읽은 1592년 8월 26일 일기는 이순신께서 1차, 2차, 3차 그 해전을 치르고 출전을 해서 치르고 지금 4차 출전을 8월 24일 날 지금 출발을 해서 부산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일정입니다. 그 일정 중에서 그러니까 부산포해전이 9월 1일 날이었으니까요. 그 직전에 쓴 그 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그 1차, 2차 그리고 이제 3차 해전이 한산도 대첩이었는데 그 싸움과 관련돼서 정리한 글이 있어서요. 그것을 읽으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민용 선생님이 지은 이순신 평전에서 174쪽부터 읽어가려고 합니다. 한산 대첩에서 일본 함대가 손실을 입은 군선 59척은 공교롭게도 해전에 참가한 조선연합 함대의 척수와 동일하다. 즉 판옥선 한 척이 일본 군선 한 척을 깨뜨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날의 전투 양상은 이전 시기의 해전과 비슷했다고 볼 수 있다. 한산 대첩에서도 판옥선의 우세한 화포 공격과 쏟아지는 화살 세례 앞에서 일본 수군은 조총을 쏘는 것 외에는 달리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한산 대첩은 이른 새벽부터 출방해 견내량의 적을 유인해내고 해전을 시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실제 해전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 앞에서 이순신이 일시에 거의 다 해버렸다고 표현한 것처럼 일본 군선 한 척을 격파하는데 1시간 정도면 충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순신이 이끈 연합 함대는 한산 대첩을 거둔 이후 곧바로 일본 함대를 추격하려고 했다. 하지만 날이 저문 데다 종일 계속된 항해와 전투로 장병들이 피로에 지쳤기에 추격을 중지하고 와키사카 함대가 머물렀던 견내랑 앞바다에 정박하여 밤을 지냈다. 7월 9일 이날은 해상의 날씨가 좋지 못했다. 연합함대는 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일본 수군을 수색하면서 가덕도로 향했다. 이때 탐안군으로부터 암골포에 외선 40여 척이 머무르고 있다라는 보고가 올라왔다. 이에 따라 이순신은 즉시 전라우수사와 경상우수사 등과 함께 적을 공격할 계획을 상의했다. 하지만 해상에 역풍이 세게 불어 밤되어 이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견내량에서 얼마 멀지 않은 거제땅 온천도에서 밤을 지냈다. 7월 10일에는 앙골포의 일본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출항을 서둘렀다. 연합 함대는 경상우수사 원균은 이순신과 함께 공격에 나서고 전라우수사 이억기는 앙골포와 가까운 가덕도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접전이 벌어지면 일부 복병을 남겨두고 앙골포로 달려와
전투에 동참한다라는 약속을 미리 한 뒤에 앙골포로 근접해 들어갔다. 앙골포는 육지 안쪽으로 깊이 들어간 좁은 만으로 리아스식 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형이다. 원래 안쪽으로 깊이 들어간 골짜기라는 의미에서 안골이란 지명이 생겼고 이를 한자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앙골포는 가덕도 북쪽에 위치한 항만으로 부산에서 진해만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요로상의 요충지다. 이 때문에 임진왜란 기간 중에 일본 수군이 부산포와 함께 본거지로 삼았던 곳이다. 앙골포가 위치한 곳에는 바다 쪽으로 길게 돌출한 반도가 있었는데 와키사카 야스하루는 그 살록 중간에 앙골포와 가덕도 해로를 양쪽으로 모두 내려다볼 수 있는 앙골포 외성을 쌓았다고 한다. 연합함대가 앙골포에 도착했을 때 포구뇌에는 일본의 쿠키 요시타카와 가토 요시아키가 이끄는 일본 대선 21척, 중선 15척, 소선 6척 등 모두 42척이 정박하고 있었다. 특히 지휘함으로 보이는 3층으로 만들어진 대선 1척과 2층으로 된 2척 등 아타카푸네 3척이 포구 바깥쪽을 향해 떠 있고 나머지는 고기 비늘처럼 나란히 정박해 있었다. 지금까지의 해전 경험상 이번에도 일본 수군은 전투가 불리하면 육지로 도주하려는 태세였다. 이에 따라 이순신은 일본 함대를 바다로 끌어내기 위해 몇 차례 유인 작전을 폈으나 한산대첩 소식을 접한 일본 함대는 바다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지키기만 했다. 소득 없이 시간만 흐르자 이순신은 하는 수 없이 그대로 지키고 있는 일본 군선을 공격하기로 작전을 변경했다. 부하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려 장사진으로 서로 교대를 해 들어가면서 각종 총통과 장전, 편전 등을 빗발처럼 쏟아부었다. 잠시 후 전라 우수사 이억기도 복병을 설치하고 전투 현장으로 달려와 합세하며 함께 공격에 나섰다. 일본군도 군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필적할 수 없는 연합함대의 화력 앞에 선봉에 섰던 아타카부네 3척이 모두 격침되면서 많은 사상자를 냈다. 조선 연합함대가 공격을 시작할 무렵부터 이미 해가 기울기 시작했던지라 맹렬한 공격을 중지하라는 이순신의 명령이 떨어진 때에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다. 날씨가 흐린 상태에서 밤이 찾아와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적의 군선을 모두 불태워버릴 경우 피난 중인 주변의 조선 백성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우려해 이순신은 공격을 중지하고 일단 함대를 뒤로 물렀다. 이렇게 끝난 앙골포 해전은 지금까지 이순신 함대가 치른 다른 해전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그 전과를 확인할 수 없다. 관련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함대 42척을 모두 공격했으나 어느 정도를 분멸했는지 살상한 적 병력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다. 이순신도 이 나라의 사상자에 대해 부지기수라고 보고했는데 통상 그 뜻은 수가 너무 많아서 알 수 없다는 것과 글자 그대로 그 수를 알 수 없다는 것 두 가지인데 여기서는 후자에 해당한다. 일본의 한 연구성과에 따르면 이날 일본 수군이 입은 피해는 42척 가운데 절반가량이었다고 한다. 이순신 연합함대가 잠시 물러나자 국기와 가토가 이끄는 일본 함대는 야밤을 트타 전사자의 시신을 12군데에서 모아서 불태우고 기동 가능한 군선을 이용해 몰래 부산 쪽으로 도주했다. 앙골포에 그대로 머무를 경우 다음날 아침부터 조선 연합함대의 2차 공격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야반 도주라 해도 전력을 보존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이순신은 다음 날인 11일 새벽 연합함대를 이끌고 앙골포를 다시 포위했지만 남아있는 것은 도망친 일본군의 흔적뿐이었다. 그곳에는 타다 남은 뼈다귀와
손발들이 흩어져 있었고 피가 호구 안팎에 가득하여 전날 일벌군이 당한 처절한 상황을 알려줄 뿐이었다. 이순신 연합함대는 한산 대첩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 앙골포에서도 적 함대를 모두 없애지는 못했지만 두 번째로 만난 일본의 정예 함대마저 완파하는 쾌승을 거두었다. 안골포에서 다시 출발한 이순신 연합함대는 같은 날 오전 10시쯤 양산강과 김해포구 등 주변 해역을 수색했으나 일본 수군을 발견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순신은 연합함대를 가덕도 바깥으로부터 동래의 모른 데까지 들여세워 진을 치며 위용을 과시하는 한편 주변 해역에 적 함대의 존재 유무를 정밀하게 탐망하도록 망군들을 보냈다. 그 결과 이순신은 양산과 김해의 두 강한 깊숙한 곳에 일본 함대 100여 척이 있는 것을 알아냈다. 나머지는 모두 부산 쪽으로 도주했고 두 차례 해전 이후 일본 함대의 이동이 현저히 줄어 그들이 조선 수군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조동진이 부릅니다. 나뭇잎 사이로. 나뭇잎 사이로 바람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지붕들 사이로 적달한 하늘 그 하늘 아래로 사람들 물결 여름은 벌써 가버렸나 거리엔 어느새 서늘한 바람 계절은 이렇게 쉽게 오가는데 우린 또 얼마나 어렵게 사랑해야 하는지 나뭇잎 사이로 여린 별 하나 그 별빛 아래로 너의 작은 꿈이 어둠은 벌써 밀려왔나 거리엔 어느새 정다운 불빛 그 빛은 언제나 눈앞에 있는데 우린 또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 나뭇잎 사이로 바람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라라라라
네, 저희는 지금 이민용 선생님이 지은 이순신 평전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 제6장 한산도와 부산포에서 연거푸 이기고를 읽고 있습니다. 이날 저녁 이순신은 가덕도 옆의 천성보에 잠깐 머물면서 적으로 하여금 조선 수군이 이곳에 오랫동안 주둔할 것처럼 속인 뒤에 야간 항해를 통해 7월 10일 오전 10시쯤 함산도에 되돌아왔다. 야간 항해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이날 밤에는 달빛을 이용해 함대를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산도에는 지난 8일에 벌어진 해전에서 목숨을 건져 상륙한 패잔병 가운데 일부가 탈출하고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순신은 경상 우수사 원균에게 이들을 토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맡긴 뒤에 7월 13일에 역사적인 제3차 출전을 마치고 여수 수영으로 귀환했다. 이순신이 7월 6일부터 시작된 연합함대의 출전을 8일 만에 마무리한 이유는 전라우도 수군의 군량이 다 되었기 때문이 되었다. 여수보다 사나흘 먼 거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전라우도 수군은 준비한 군량을 거의 소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순신 역시 부상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아쉽지만 히데요시의 직속 수군 3개 함대 가운데 남은 하나는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제3차 출전에 나선 조선 수군은 한산 대첩과 앙골포 해전을 통해 일본의 주력 함대를 연거푸 격파함으로써 남해의 제외권을 장악했다. 이 결과를 보고받은 히데요시는 일본군의 조선 수군과의 해전을 금하고 해안 지역에 외성을 쌓고 주둔하면서 부산 등의 교두보를 지키라고 명령했다. 이 때문에 3차 출전 이후 일본 수군은 낙동강 이서해역에서의 진출을 포기한 채 부산과 스시마 본토를 잇는 병참선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요컨대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한산 대첩을 통해 일본군이 해전을 포기하도록 만들었고 일본 수군의 전라도 해역 진출을 방어하면서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역사적 쾌거를 이뤄냈다. 그러면 조선과 일본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순신의 제3차 출전에 대해 내린 역사적 평가를 살펴보자. 우선 유성룡은 징비록을 통해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에서 조정에 편지를 보내 협박할 때 서해를 통해 10만의 수군이 올라온다 라고 했는데 이순신이 한산 대첩에서 승리해 그 의도를 분쇄했다 라고 언급하면서 전라도를 보존해 이를 바탕으로 조선이 중흥을 이룩한 것도 한산 대첩의 승리 때문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20세기 초 일본의 역사학자 도쿠토미 이이치로는 한산 대첩 등에서 일본 수군이 참패한 원인으로 일본 선박의 취약, 수군 장수들 간의 갈등, 히데요시의 수군 경시 등을 꼽았다. 또한 그는 한산 대첩의 패배로 일본군이 제해권을 상실했고 그 결과 일본군이 육전에서도 허송세월만 보내는 손해를 보았으며 평양까지 진격한 고니시 유키나가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다고 비교적 객관적인 논평을 남겼다. 이순신은 1차 출전과 제2차 출전 이후에 각각 가선대부와 자헌대부로 승급했는데 한산 대첩의 결과를 보고받자 조선에서는 이순신을 다시 정헌대부로 승진시켰다. 가선대부는 종2품 하위이고 자헌대부는 정2품 하위이며 정헌대부는 정2품 상위의 품계이다. 이순신은 이미 이때부터 이억기와 원균보다 더 높은 품계를 받아 공로를 인정받고 있었다. 3차 출전을 종료한 이순신은 지난 출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정한 1, 2, 3 등급의 전공자 명단을 만들어 출전 결과 보고서와 함께 올려보냈다. 그가 올린
제3차 출전 보고서에 따르면 한산대첩과 안골포 해전에서는 이전에 비해 사상자가 다소 많이 발생했다. 이것은 한산대첩이 그만큼 규모가 컸고 일본 함대도 나름대로 거세게 저항했음을 알려준다. 특히 거북선은 이번 해전에서도 적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지휘부를 공격하는 돌격선 역할을 수행했다. 이 때문에 거북선 승조원 중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도 이번 출전의 한 가지 특징이었다. 이순신은 제3차 출전에서 발생한 사상자 명단 역시 제2차 출전 때와 마찬가지로 승리를 보고하는 장계에 올렸는데 전사자 19명과 부상자 116명의 소속, 직책, 이름을 신분이 높낮이가 아니라 함선의 순서에 따라 기록했다. 대승을 통해 얻은 노획물은 중요도에 따라 중앙에 보고할 것은 목록에 작성하여 자수형 본영에 보관했고 대단치 않은 의복이나 쌀 등은 전투에 나선 장병에게 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또한 한산대첩의 보고서 말미에는 전투 중에 구출한 조선 백성들에 대한 신문 결과를 적었는데 일본 수군이 전라도를 향해 진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과 두 차례 해전 이후 조선 수군을 두려워하여 해상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된 상황 등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히데요시의 직속 수군이 3개 함대였는데 그 가운데 2개 함대를 한산대첩과 안골포 해전을 통해 격파한 사실과 또 남은 하나의 함대는 조선 연합함대의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되었다는 사실도 기록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동진이 부릅니다. 겨울비. 겨울비 내리던 밤 그대 떠나갔네. 바람 끝 닿지 않는 밤과 낮 저편에 내가 불빛 속을 서둘러 밤길 달렸을 때 내 가슴 두드리던 아득한 그 종소리 겨울비 내리던 밤 그대 떠나갔네. 방 안 가득 하얗게 촛불 밝혀두고 내가 하늘 보며 천천히 밤길 걸었을 때 내 마른 이마 위에 차가운 빗방울이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제3차 출전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있다. 이번 장의 맨 앞에 나오는 이순신의 편지 내용 가운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즉, 당시 이순신은 자기 휘하 장수 가운데 권준, 이순신, 어영담, 정운, 배흥립 등 믿을 수 있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전을 회피하려 한다고 걱정했다. 이와 함께 전쟁으로 인해 비상동원 체제가 되면서 호남 지역의 민심도 많이 나빠져 수군을 지탱하기 힘들다는 상황도 토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순신은 전라우수사 이억기 및 휘하의 제장들을 각각의 진영으로 돌려보낼 때 군사를 잘 다스리고 부대를 정비해 창을 베개로 삼아 변을 기다리다가 통과하는 즉시 병력을 거느리고 달려오라고 명했는데 특히 각종 화기와 병력을 잘 유지하고 보충하도록 거듭 당부했다. 제1차부터 제3차 출전까지의 승리가 이렇게 악전고투하며 거둔 것이었기에 이순신과 조선 수군의 승리는 매우 값진 것이었다. 필자에 앞서 이순신의 삶을 정리했던 선학들은 이런 사정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조선 수군의 전력이 일본 수군보다 크게 열세였는데 이순신이 신하와 같은 능력을 발휘해 승전을 거둔 것으로 서술하여 성홍사관으로까지 나가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선 수군이 임진왜란 해전에서 완승을 거둔 것은 판옥선 등 군선의 우수성과 각종 총통으로 대표된 화기의 성능 그리고 일본 수군보다 앞선 전략 전술 때문이었다. 즉 이순신과 조선 수군은 제1차 출전부터 제3차 출전에 이르기까지 일본 수군에 비해 전력이 우세했기에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이렇게 연거푸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처한 상황은 개전 이후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만약 조선 조정의 지원과 주변의 협조가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보다 더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본다. 일본군의 침략이 시작된 임진년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이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순신은 부상 부위가 아물지 않아 오랫동안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다. 사실 이순신이 부상에서 언제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분명한 것은 그의 여름 동안 상처가 아물지 않아 고생하는 가운데 제3차 출전과 제4차 출전을 계속했다는 점이다. 한편 6월부터 8월까지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을까? 여기서는 전쟁 상황을 모두 훑기보다는 중요한 사건과 흐름만 짚어보기로 하자. 5월 7일 평양성에 도착한 선조 일행은 거의 한 달 이상 그곳에 머물렀다. 하지만 5월 말경 임진강 방어선이 무너지자 선조는 6월 11일 다시 평양성을 떠나 의주로 향했다. 선조 일행이 평양을 떠난 지 4월 만에 평양성은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평양성이 함락되는 과정은 임진강 방어선이 무너지는 과정과 흡사하다. 즉 조선군이 대동강을 건너 먼저 공격하다가 일본군의 반격을 받으면서 도강 가능 지점을 적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그 결과 일본군은 손쉽게 평양성을 함락한 것이다. 이로써 한양, 개성, 평양 등 조선의 3도가 모두 일본군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다. 6월 22일 선조 일행이 의주에 도착하기까지 이동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 그중 한 가지는 선조의 첫 번째 선위파동으로 선조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그가 선의를 언급한 것은 전란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고 신료들에게 긴장과 충성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임진왜란 기간에 선조는 십수 차례의 선의파동을 일으켰는데 임진년 6월 13일이 그 첫 번째 시도였다. 다음으로 선위파동과 거의 동시에 진행된 것이 선조의 내부론 제기였다.
선조가 글자 그대로 안쪽으로 붙겠다며 명나라 망명의사를 피력한 것인데 그는 공교롭게도 일본군이 평양성을 점령한 바로 그날인 6월 14일부터 이 내부론을 제기했다. 선조는 피난하는 도중에 죽더라도 천자의 땅에서 죽어야지 절대 일본군에게 잡힐 수 없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선조가 내부론을 제기한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세기 중반에 베트남이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는데 이때 베트남 왕이 명나라에 망명한 뒤 명의 원군을 통해 국가를 회복한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선조는 일본의 침략을 받는 상황에서 명나라가 우방인 조선을 당연히 원조할 것이라고 믿고 우선 요동 지역으로 건너가겠다는 의사를 신료들에게 전했다. 이에 대해 조정의 신료들은 거의 대부분 강하게 반대했다. 아직 전란이 끝난 것도 아니고 전황을 지켜보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선조의 주장은 명분이 약했기 때문에 신료들을 납득시킬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19일에는 명나라 요동의 부총병 조승훈이 1300여 명을 이끌고 명의 원군 중에서 가장 먼저 입국했고 곧 이어 3000여 명의 추가 병력이 의주에 도착했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봉기한 의병의 소식이 전해지졌다. 아울러 이순신과 조선 수군의 승전 소식 등이 잇따라 전해지자 선조는 6월 26일에 내부론을 철회하고 일단 의주에 주둔하기로 결정했다. 이보다 앞서 조선은 전쟁 직후부터 전쟁 상황을 명나라에 보고하면서 원균을 요청했다. 6월부터 명나라의 원군 본진이 입국한 12월까지 조선 조정은 지속적으로 청병 외교를 진력했다. 명나라는 6월과 7월 사이에 이미 출병 약속을 통보했지만 약속과 달리 파병은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명나라 내부 즉 영하 지방에 반란이 일어나 토벌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조선에 파병된 제독 이어송이 바로 이 난의 토벌군 대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하루라도 빨리 명나라의 원병이 참전할 수 있도록 파병을 요청하는 사제를 요동과 북경으로 계속 파견했다. 1592년 7월에는 한산대첩 다음 날인 9일에 전라도로 침입하려는 일본군에 맞서 제1차 금산전투가 벌어져 의병장 고경명 등이 전사했다. 비록 제1차 전투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전라도 방어에 나선 조선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의미 있는 전투였다. 조선의 관군과 의병은 금산과 진안 등지에서 육로로 전라도에 침입하려는 일본군과 여러 차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8월 중순에는 제2차 금산전투가 벌어져 조헌이 거느린 700명이 전원전사했고 이보다 앞서 웅치전투와 이치전투 등 여러 전투를 벌인 끝에 조선군은 전라도를 방어하는 데 성공한다. 이처럼 조선군이 육전에서 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한산대첩의 승리로 바다에서의 전라도 침입을 방어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6월 19일 조선에 도착한 요동의 부총병 조승우는 1개월 후인 7월 17일 제1차 평양성 수복 전투에 나섰다가 일본군에게 패하고 말았다. 이 전투는 조승훈이 일본군을 너무 얕잡아 보고 무모하게 전투에 나선 것과 주변 조선군의 도움이 전혀 없었던 것 등 패인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이 전투로 인해 명과 일본 양측은 모두 예상에 빗나간 상황 전개 때문에 놀라게 된다. 우선 명군은 처음으로 맞선 일본군의 전력이 예상외로 강했기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반면 일본군은 제1차 평양성 수복전투에 나선 명군을 명나라 본대의 전초부대로 인식했고 예상외로 빠른 명군의 참전에 크게 긴장했다. 이즈음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함경도로 군왕병을 모집하기 위해 갔던 임해군과 순하군 두 왕자가 토호 국경인 등의 배반으로 가토 기요마사에게 사로잡힌 것이다.
비록 조선 조정에 불만을 품고 있던 토호 국경인이 갑작스레 배반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일국의 왕자 일행이 일본의 제2군 대장에게 너무 쉽게 넘어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으로 인해 초기 전투가 계속되는 중에도 조선 조정과 명군은 일본군과 접촉해 왕자 일행의 송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당시 조선 왕실에 대한 지방 민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어서 8월 1일에는 평안도 관찰사 이원익이 이끄는 조선군의 제2차 평양성 소복 전투가 있었지만 일본군의 저항에 막혀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그 뒤 소강 상태를 거쳐 8월 중순에는 평양 북쪽의 순안 전투에서 일본군의 북상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 승리를 계기로 순안을 경계로 전선이 형성되었다. 역시 평안도 병력의 전투력은 강하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의미 있는 승리였고 이후 일본군과 지루한 대치 상태에 들어갔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조동진이 부릅니다. 먼 길을 돌아오며. 멀고 먼 길 돌아오며 눈비마저 젖어버린 그대 거친 머리 곱게 빗어 내리고 돌담 아래 뒹구르는 마른 풀잎 몰아서 뜰안 가득 환하게 불 밝혀 보세 저 하늘 끝저 바닷속 누가 다 말하리 지나간 일 다가올 일 누가 다 말하리요 후회하고 다짐할리 바람 속에 묻어두고 우리 서로 이 밤을 가슴에 안으리 저 하늘 끝저 바닷속 누가 다 말하리요 지나간 일 다가올 일 누가 다 말하리요 후회하고 다짐할
바람 속에 묻어두고 우리 서로 이 밤을 가슴에 안으리. 계속해서 이민용 선생님이 지은 이순신 평전 제6장 한산도와 부산포에서 영거푸 이기고를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히데요시는 전쟁 이후 희전의 나고야성에 머물러 있다가 그해 8월 29일에 모친이 사망한 관계로 오사카로 돌아갔다.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하기 위해 나고야성에 머물러 있던 히데요시가 오사카로 이동하면서 전쟁은 당분간 소강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한편 7월 13일 제3차 출전을 마치고 좌수영으로 돌아온 이순신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재출전 준비에 들어갔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전쟁이 진행되면서 수군 병력을 차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군량 수급도 점차 어려워졌다. 군량 문제부터 살펴보면 그나마 이순신 휘하의 5관 중에 순천과 흥양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체 해결이 가능했다. 순천과 흥양은 비옥한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사전에 비축해둔 군량이 있었다. 이순신은 순천의 군량 500석을 좌수영과 방답진으로 흥양의 군량 400석은 여도, 사도, 발포, 녹도 등 4개 폭으로 각각 옮겨 전투 준비를 하도록 조처하고 이를 관찰사 이광에게 보고했다. 또한 4차 출전 때까지 대기 기간이 다소 길었는데 그는 이 기간 동안 전라도의 군선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8월 하순 제4차 출전을 시작할 때 전라도 연합함대의 전선이 74척으로 증가해 예전보다 50% 가까이 전력이 증강되었다. 여기에 제3차 출전 때 이미 7척을 이끌고 참전했던 경상, 우수와 원균의 세력까지 합치면 제4차 출전 때의 조선수군은 80여 척 이상의 전선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이순신의 제4차 출전 보고서에 나오는 74척을 연합함대의 전체 세력으로 보았지만 이는 전라 좌우도만의 세력이었고 전체 전력은 경상 우수사 세력까지 합친 80여 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해의 마지막인 제4차 출전을 앞두고는 기존과 달리 전라 우도의 이옥계 함대가 8월 1일부터 전라 좌수영에 합류해 장기간 함께 생활하여 훈련하는 준비 단계를 거쳤다. 제2차 출전 때는 작전 중간에, 제3차 출전 때는 출전 이틀 전에 합류한 것에 비해 3주 이상 빨리 합류해 함께 훈련한 것은 작전의 숙련도를 높이고 손발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조동진이 부릅니다. 작은 배. 배가 있었네 작은 배가 있었네 아주 작은 배
오늘은 1592년 8월 26일의 이순신 일기를 읽었습니다. 이순신 함대는 이제 제4차 출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3차 출전의 싸움이었던 한산도 대첩 이후 제4차 출전을 준비하는 과정을 이민웅 선생님이 지은 이순신 평전을 읽으면서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92년 8월 26일 말 같다. 견내량에 도착했다. 배를 머물게 했다. 우수사 이억기와 이야기를 했다. 순천 부사가 도착했다. 저녁에 배를 옮겼다. 거제 경계 각호사 앞바다에 도착했다. 묵었다.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남은 별